볼게요. 책 보세요, 책. 뭐 책이 없으시면 여기부터는 요거에 나와 있습니다. 빨간색에. 그래서 조금 뭐 편집이 잘 되어 있는 건 요거긴 한데 뭐 저는 아직까지는 요게 좀 익숙해서. 예. 자, 5페이지 보시면 아까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은 단체 협약 나오면 정말 그거 되게 잘 써줘야 됩니다. 아예 목차를 하나 빼가지고 쓰세요. 미달. 그리고 그래서 보시면 법원의 의는 아까 봤고요. 97조부터 97조 저 네모 박스. 위반의 효력 보시면 취업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뭐 미달, 그죠? 미달 동그라미 치거나 뭐 현관문 쳐도 되고. 그러니까 상해하든 유리하든 상관없는 건 위반이고, 이 미달은 뭐예요? 밑에만 안 떨어지면 돼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해서 무효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오케이? 네, 노마자 2번 보시면 법원 상호 간의 충돌이 있는 경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웬만하면 돈으로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이게 뭐 다른 조건 막 이런 것보다 아까 그 시급 있죠? 시급이 제일 여러분 이해하기 편해요. 실제 우리 시험 문제도 뭐예요? 돈으로 나왔습니다. 돈으로. 1번 보세요. 상위법 우선의 원칙 보시면 원칙. 이 원칙이야. 뭐 만약에 너무 헷갈리면 이 원칙에 뭐 평강변 치시고 이거 꼭 써야 된다 이렇게 해도 돼요. 아셨죠? 절대 빼먹으면 안 됩니다. 단체협약하고 취업규칙하고 붙든 단체협약하고 근로계약하고 붙는 문제가 나와도 요거는 빼먹으면 안 돼. 그죠? 이게 원칙이잖아요. 자꾸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막 그것만 쓰시는데 그럴 게 아니고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은 예외입니다. 그래서 노동법 여러 가지 법원은 헌법을 최상위 순위로 하여 법률 또는 조약,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조합규약, 근로계약 순으로 적용된다라고 하고 차라리 목차를 양가로 이번에 예외하고 가로치고 유리조건의 원칙 이렇게 잡으세요. 그러면 확 튑니다. 아 얘는 원칙하고 예외를 제대로 알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있거든. 그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1번입니다. 포인트. 그래서 하위 규범인 취업규칙,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면 해당 규범이 적용되고 있죠.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을 말한다. 왜? 유리하게 되는 거 뭐 적용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다만 노조법 33조 나오잖아요. 지금 그지? 여기에는 유리한 단체 협약임에도 노조법 위반의 경우 강행성으로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어 노동법이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 그죠? 반가로 양가로 3번 보세요. 이게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겁니다. 편하게 보세요. 30기 때 나왔기 때문에 바로 나오기 힘들어요. 취업규칙하고 근로계약하고 붙은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적용. 판례는 근로기준법 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하나여 무효라고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럼 뭐예요? 그냥 법조문 긁은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 제가 밑줄 안 쳤잖아요. 왜?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97조만 알고 판례 나오면 그거 90조 100개도 쓰면 돼요. 위 규정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최저 기준으로서 뭐? 강행성. 강행성이 뭐예요? 미달하는 거 뭐? 강행성 무효. 보충성은 뭐야? 무효했으면 뭐예요? 새롭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 따라야 돼? 이렇게. 그게 보충성. 이건 계속 나오죠. 어디에도? 포괄임금에서도 나왔죠. 강행성, 보충성. 오케이? 그러니까 법은 무효로 만든 다음에 쌩 까는 게 아니고 뭐다? 우리 기준을 따라라 라고 하는 게 보충성입니다. 그래서 강행성 보충적 효력을 부여하여 근로계약 중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부분을 무효로 하고 이 부분을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함으로써 개별적 노사관계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막아 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당연하죠. 당연하지. 취업규칙으로 최저기준 만들어 놓고 이거 이상 밑으로 떨구지 마 이거예요. 왜? 그러면 안 되니까. 그죠? 근로조건 관련해서 너무 떨구지 마 이거예요. 밑줄 친 거. 그지? 그럼 뭐예요? 앞에 뭐 봤어 우리가? 97조 보고 거기에 취지 보고 이거예요. 그걸 누가 하는 거야 지금? 판사님이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해 보니까 근로기준법 97조를 반대 해석해 볼게.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하면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은 뭐야? 유효하다고 봐야 될 것 같다.
왜? 취업 규칙 니네가 최저 기준 정한 거라며. 그럼 유리하게 정하면 뭐예요? 좋은 거 아니야? 이거예요. 그래서 취업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하겠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다?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 적용하겠다. 넘어가시면. 그리고 나서 동그라미 2번이 뭐냐면 실제 어떤 사례가 발생했냐 이겁니다. 볼게요. 한편 근로기준법 94조는 사용자는 취업규칙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뭐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거 어디에 있다고? 법에 있어요. 94조. 그러니까 판례를 암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은 이 법을 써주는 겁니다. 얘가 지금 위 규정의 취지도 보겠죠. 왜? 앞에서 봤으니까. 앞에서도 똑같이 97조 보고 뭐예요? 97조 입법 취지를 봤잖아. 똑같이 보겠네. 위 규정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고 할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집단적 동의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정한 것이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봤더니 이제 여기는 이 판사님이 뭘 봐요? 4조랑 94조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위 규정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해서는 안 되고 근로조건은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뭐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정해져야 하는 사항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유는 뭐다? 근로자가 원칙적으로는 불리한 지위에 있으니까 대등하게 계약하려고 한 거며 그거를 근로기준법 4조에 명시하고 있는 거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주된 취지다. 이러한 각 규정의 내용과 그 취지를 고려해보면 근로기준법 94조가 정하는 집단적 동의는 취업규칙의 유효한 변경을 위한 요건에 불과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서 저 절차 지켜 안 지키면 유효하지 않아. 그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지. 개별 근로자의 개별 근로조건에 따라서 이걸 뭐 약화시키거나 이거를 뭐 어떻게 바꾸려고 한다. 그거에 초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거는 뭘로 봐야 된다? 4조로 봐야 된다 이거. 4조로 보면 취업규칙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뭐 4조가 정하는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은 여전히 지켜져야 될 거 아니냐. 그죠? 94조는 뭐예요?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대한 문제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그걸로 근로조건이 변경될 수 있겠지만 결국엔 근로조건을 어떻게 정하라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근로기준법 4조에 명확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법대로 하자 이거지. 법대로 했을 땐 근로기준법 4조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했다고 해서 이게 적용 안 될 이유는 없다 이거죠. 3번 보시면 따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한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다. 왜? 너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일 뿐이니까.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된 취업규칙 기준에 의하여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 내용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을 적용시킨다는 걸 이렇게 법규정 해석에 따라서 잘 풀어냈습니다. 생각보다 논리적으로 풀어냈어요. 이게 시험 문제 바로 나왔고 양가로 4번은 뭐냐면 개별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해? 그 취업규칙 따라가면 되죠. 없는데 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유리조건 구성의 원칙 보시면 판례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된 취업규칙 기준에 의하여 유리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 개별적 동의가 없으면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 내용을 우선한다. 말이 어렵게 써져서 그렇지 결국엔 뭐예요? 개별 동의 받아라 이겁니다. 개별 동의 받아라. 그러나 근로기준법 4조, 94조, 97조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개별 근로계약에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하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개별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7페이지 보세요. 아까 동일한 법원 간의 경합 뭐였어요? 양가로 1번 신법 우선의 원칙 있었고, 그죠? 양가로 2번 특별법 우선의 원칙 있었고요. 중요한 건 노마자 3번. 요거는 형광펜 치시죠. 안 나왔습니다. 요거. 이렇게 막 100% 나온다고 하기가 좀 애매한 게 지금 단체하고 취업규칙 경합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돼요? 개별적 근로관계하고 집단적 노사관계가 합쳐진 문제예요.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서 두 개가 합쳐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죠? 암묵적으로 1교시, 2교시가 딱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나올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내면 내죠. 근데 1교시에 나오진 않을 것 같고 2교시에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2교시에 나올 것 같습니다. 2교시에 내기 딱 좋거든 이게. 단체 협약 관련해서 뭐 장기협약 체결 과정하고 뭐 교섭 과정하고 엮어서 내면 딱 좋죠. 한 줄 쓰기. 법 규정 보세요. 법 규정 자체를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이 문제 나오면 법 규정 두 개를 넣어야 돼. 뭐? 노조법 33조랑 근로기준법 97조 꼭 넣어야 됩니다. 아셨죠? 노조법 33조 보세요. 기준의 효력.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 뭐 위반 형광펜 요거 형광펜 하세요.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은 무효다. 그러니까 위반하면 무효입니다. 미치든 상해하든 다 아웃. 이것만 지켜라. 무효로 된 거는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이건 보충성이 있는 거고. 밑에 보세요. 근로법 97조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 요것도 형광펜 하면 좋겠죠. 이 두 개의 조문은 꼭 쓰는 겁니다. 다 필요 없고 이 두 개의 조문은 꼭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검토위원회 풀었어도 되겠죠. 이거 위반이라는 용어는 상해하든 뭐 미달하든 다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 자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 어차피 이거 한번 써보긴 할 겁니다. 문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요건 풀어볼 거예요. 한번 판례 태도 보시면 판례는 협약 자체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뭐 불리하게 변경한 내용의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해서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불리한 거 가능하다.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개정 경위와 그 취지를 볼 때 단체협약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되면 뭐예요? 단체협약은 하나만화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만화. 단체협약의 개정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된 단체협약에는 당연히 취업규칙상의 유리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다고 봄이 당사자 의사에 합치된다. 그죠? 문구 외우는 건 이런 거 외우는 겁니다. 이런 거 아셨죠? 이해가 되죠 지금. 이해가 되면 그걸 고급스럽게 풀어놓은 게 문구예요. 요거 그죠?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했던 얘기예요. 개정된 단체협약 당연히 취업규칙상 유리한 조건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협약의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는 내용에 뭐 합의가 포함된 거 아니냐 이거지. 당사자 의사 합치됐다. 그거다. 그거. 그래서 개정된 후에 단체협약에 의해서 취업규칙상 면직 기준에 관한 적용은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뭐 따라서 이건 안 적어도 됩니다. 이 사안에 대한 거니까. 넘어가시면 외국인포인데 외국인 보고 가기 전에 요 빨간 책 좀 볼까요? 빨간 책. 사례를 좀 보고 갑시다. 그래도 13페이지 잠깐 보세요. 앞에 거. 이거 보실 때 13페이지 해설 볼 때 여기 앞에 어쨌든 정리된 자료 있잖아요. 그거 한번 쭉 보고 어차피 이거 파란색 보고 이거 보면 두 번 보는 거잖아. 보셔요. 보셔도 됩니다.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제가. 사례 연습 보죠. 13페이지. Q이죠. Q. 사례 연습 저 위에.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30초만. 읽어만 보세요. 읽어만.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감을 잡아야 될 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그죠? 방금 봤던 게 유리조건 우선 원칙 봤잖아.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럼 이걸 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실제 시험에서는 뭐냐면 주제를 알려주지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공부한 걸 여기 적용 한번 시켜보겠구나. 이 정도로 보셔야 돼요. 조금 쭉 보세요. 좀. 인강 듣는 분들도 보셔야 돼. 자, 볼게요, 같이. 어때요? 생각보다 숫자 이런 거 있으니까 막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 나오고. 그건 논점이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이 사례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논점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기 때는 거의 단문 형식으로 주제를 알려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문제를 보자마자 다 여러분이 어떻게 했어? 이거 그거네 하고 막 썼다고. 그죠? 근데 지금은 이건 논점 자체가 잡기가 공부 안 하면 힘들어요, 생각보다. 그죠? 이거 기출입니다. 30배 기출이야. 아셨죠? 우리 수준이 이 정도 나온다고요. 볼게요. A 회사와 근로자 갑은 뭐 기본 연봉으로 이렇게 했대요. 한 7천만 원 정도 되네요. A 회사가 과반수 노동조합 동의를 얻어서 주요 규칙에 해당하는 임금 피크제 운용 세칙을 적법 제정 공고했다. 그러니까 주요 규칙 변경을 통해서 적법하게 바뀐 겁니다. 지금. 이러한 임금 피크제 운용 세칙은 갑의 연봉 계약에 정한 연봉보다 불이한 내용을 적용하고 있다. 그럼 느낌이 조금 있는 분들은 뭐예요? 이거 설마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여러분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생각보다 많이 헷갈렸을 겁니다. 수험생들이. 왜?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라는 판례를 A급으로 보긴 했지만 아마 마음속에 그건 있었을걸요? 설마 내겠어? 이런 느낌. 근데 진짜 냈어. 볼게요. A 회사가 14년 9월 13일 취업규칙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감액된 임금 내역을 통지해버렸어요. 왜? 취업규칙 바꿨으니까. 그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취업규칙 바꿨잖아. 그지? 근로계약은 안 바꿨고 취업규칙 바꿨죠. 그러니까 그냥 취업규칙 바뀐 대로 돈을 준 거야. 잘못된 건 없잖아요, 지금. 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니까. 그죠? 갑은 A 회사에게 임금피크제 적용에 동의하지 않았다. 갑은 종전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다가 이때 정년퇴직했는데 A 회사가 기본 연봉을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갑의 동의 없이 과반수 노동조합 동의를 얻어 개정된 취업규칙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갑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논해라. 우리가 방금 봤던 판례에 대한 문제입니다. 실제 사례이기도 하고. 오케이? 그러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효력하고 개별 동의를 받지 않은 근로계약하고의 충돌이 발생된 거죠. 그럼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먼저니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먼저 적용되는 건 맞아요. 근데 봤더니 임금이 깎였잖아. 그러니까 임금이 깎인 건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 거니까 내가 원래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던 근로계약 요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을 적용시킬 거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볼게. 자, 문제의 소재 어떻게 쓰는지 볼까? A 회사가 갑의 동의 없이 개정된 취업규칙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동그라미 1번 갑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 94조 1항에 따라 적법하게 변경된다면 갑의 근로계약의 내용도 같이 변경되느냐? 이게 1번이겠지. 왜? 상위법 우선의 원칙 적용되느냐 이겁니다. 동그라미 2번 갑의 근로계약 내용이 취업규칙의 기준보다 유리한 경우 근로기준법 97조의 반대 해석상 이른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아예 깔아놓고 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노마자 2번 똑같아요. 그지? 원칙 쓰고 예외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쓰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취업규칙 근로계약 경합한 거 쓰고 넘어가 보세요. 다 똑같아. 양가로 4번까지 쓰고 관련 문제 아까 신법 우선 특별법 우선 써줄 수 있죠. 왜? 앞에 거는 순서가 있는 법원의 충돌이고 요건 동일한 법원의 충돌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법원 간의 충돌에 있어서의 원칙 3가지를 공부했으니까요. 상위법 우선, 특별법 우선, 신법 우선. 사안 해결 볼게요. 본 사안은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바 A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으로 갑의 근로계약 내용은 변경되지 않는다.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된 취업규칙 기준에 의하여 유리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 적용. 즉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취업규칙 기준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A 회사는 기본 연봉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갑의 동의 없이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개정된 취업규칙에 따라 임금 피크제를 갑에게 적용할 수 없다. 이 정도 나와주면 됩니다. 사안의 해결이 더 길면 좋고. 오케이? 이해가 돼요? 어떻게 써야 될지 감이 와요? 그 정도. 어려워? 원래 어려워요. 문제는 연기 때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 만약에 뭐 아직 뭐 문제를 풀어보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면 연기 때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본 건 제가 주제를 명확하게 알려줬기 때문에 해석에 대한 고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제 모르고 그 문제 다시 보잖아, 그러면 되게 어려운 문제였구나 이렇습니다. 시간이 모자르고 헉헉거려야 돼요. 원래 문제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 문제 이거 뭐 숫자에 막 이렇게, 원래 사안 해결이 더 길어요. 제가 썼던 건. 근데 많이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안에 못 쓸 것 같아서. 이 정도만 베껴도 여러분 시간 안에 들어오기 힘들어요. 생각보다. 특히 사안 해결이 조금 중점적으로 많이 써져야 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던가 노조법상 근로자라던가 아니면 뭐 해고 파트라던가 이렇게 뭔가 사안을 진짜 요 판례 기준에 따라서 막 해줘야 될 거, 그런 건 사안 해결이 굉장히 두터워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건 논점을 일단 찾아야 됩니다. 뭐?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논점이구나. 왜? 문제에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잖아. 그럼 내가 찾아서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을 찾고 그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을 박아줘야 돼. 그러면 그 시간만으로도 한 15분, 20분 가버립니다. 25점짜리잖아. 25점짜리 여러분 23분 안에 끝내야 돼요. 왜? 문제 해석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예요. 동차생 분들, 유예생 이상 분들의 차이가 여기서 날 수밖에 없어요. 시간 차이가. 지금은 이게 막상 연기 때는 3개 알려주고 3문제 그대로 나왔으니까 차이가 별로 안 나. 생각보다. 근데 일기 때부터는 6개 알려주고 3개 나오죠. 차이가 납니다. 내가 공부 안 한 논점은 못 쓰고 일단 공부 한 논점 중에도 이게 뭔지 헷갈려 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난리 나요. 다음 주 거는 헷갈릴 일이 없어. 그 다음 주 거부터 헷갈릴 일이 있어요. 왜? 비슷한 논점을 많이 배우니까. 아셨죠? 제가 말했잖아. 묵시적 근로관계가 문제 나왔어. 묵시적 근로관계. 그죠? 근데 그걸 애매하게 딴 데다 써버리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근로기준보다 근로자 쓰면 안 돼. 묵시적 근로자는. 묵시적 근로관계는. 사용자 개념에 확장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헷갈려 버린다고. 그때는 문제를 알려줬으니까 그거를 쓰는데, 지금 만약에 좀 배우고 전범위를 딱 내잖아요. 그럼 헷갈려. 그때부터 이거 어디 써야 되는 거야? 어디 썼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유예생 이상인 분들은 구분이 됩니다. 유예생 이상인 분들은 그걸 놓칠 리가 없어. 대신 상세한 논점이 생각이 안 나서 이럴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유예생 이상인 분들은 책을 많이 봤기 때문에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아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책 보고 사례를 보는 이유는 적용되면 이렇게 나온다. 그렇게. 그때는 사례를 안 봐서 그랬고. 괜찮아요. 괜찮아. 시험 이게 우리 다 보잖아요. 이거 나중에 이게 되게 껌입니다. 껌. 되게 쉽게 풀 수 있어.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이거 뭐 어떻게 보지? 나 못 풀겠는데. 괜찮아. 실전에서 만나면 못 풀겠는데. 괜찮아. 다 붙어. 다 붙어요. 나도 붙으면 나도 그 인터넷 뒤풀이 막 올리더만 강사님들이 이렇게 막 저기 그 행정하시는 분 막 좋은 데서 밥도 사주고, 나도 사줄 수 있습니다. 우리 합격해가지고 나도 사진 찍고 막 그렇게 하고 싶어. 알았죠? 우리 법인 홈페이지에 올려도 되나? 어쨌든 저도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합격하면 제가 정말 좋은 데 가서 밥도 사주고 술도 먹고 그렇게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합격을 해야 돼. 그래서 올해는 제가 합격생을 배출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 1차는 조금 애매해. 1차는 그냥 밥을 사줄게. 1차는 애매해. 2차 합격하면 꼭 연락 주세요. 궁금하지 않아요? 2차 합격하면 내가 이제 어떻게 수습처를 찾아야 되고 뭘 고민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사무실 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하면 되잖아. 그죠? 그런 거 하면 좋잖아요. 합격해버려야 돼. 8페이지 볼게요. 파란색 책 8페이지.
외국인의 보호인데 외국인의 보호.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인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부분을 진짜 한 5, 6년 전에는 안 봤습니다. 아예. 뭐 외국인 뭐 많으면 뭐 어때? 얘네가 뭐 설마 신고하겠어? 근데 신고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이 해요. 신고. 그래서 외국인의 보호 관련해서 볼 건데 여기는 9페이지가 제일 중요해. 솔직히 말해서 8페이지는 그냥 판례 하나 조금 이해하고 암기하고 쓰면 다 풀립니다. 9페이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따가 제가 말씀 다시 드릴게요. 일단 우리는 8페이지 보시면 뭐냐면 요거부터 이해해야 돼요. 요거부터. 자,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야. 일반적인 외국인 근로자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허가받고 와서 일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분들 일하는데 임금 안 줘도 돼요? 허가받고 오신 분. 안 돼. 이분들 일하다 다쳤어. 그러면 산재보험 안 돼요? 돼. 왜? 고용보험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은 어떤 외국인에 한정되냐면 불법 체류 외국인에 한정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외국인은 이런 사례가 나올 일이 없어요. 왜? 논리상 법을 위반해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우리가 보호해줘야 돼라는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 법을 위반한 거예요? 출입국 관리법. 우리나라에서 일할 사람이 아니잖아. 왜? 영화 보면 배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는 진짜 영화에서나 있었던 거고 대부분 여행 비자로 들어와서 안 나가. 그죠? 찾아? 못 찾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잊어버려도 못 찾는데 뭐. 그죠? 그러니까 못 찾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말 그대로 여기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입국 관리법령. 즉 뭐냐면 범법자를 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보호해줘야 되냐 이거에 대한 의문점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보면 범법자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일하면 안 되는 사람이 일을 했어. 근데 월급을 줘야 돼? 이거예요. 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니까.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자는 누구예요? 근로자여야 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데 이 사람 지금 일단 뭐예요? 불법 체류 외국인이니까 법 위반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호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 않냐라는 의문점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봤을 때 이 판례가 되게 똑똑하게 해석한 거는 맞아요. 야, 불법 체류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두 가지 볼 건데 첫 번째는 얘가 지금 위반한 게 출입국 관리 법령 그걸 위반한 거잖아요. 요거 취지를 한번 보자 이거야. 요거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면 안 된다. 법을 위반하고 정당하게 허가를 받지 않고 들어온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고용될 수 없다라는 뭐예요? 사실상의 고용 형태만 제한한 겁니다.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자, 이제 너 본인 나라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한번 단속한 거 보신 적은 없겠지만 단속 어떻게 하냐면 잡아요. 이렇게 잡아서 대림동에 있는 외국인 임시보호소에 넣은 다음에 항공권 끊어줘서 보내줍니다. 그래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떻게 해요? 모두 다 그러진 않지만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일부러 노동청에 신고합니다. 임금체불로. 그리고 다 받아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임시보호소에 있다가 항공권 끊어주면 그걸로 나가는 거야. 공짜로. 비즈니스는 아닌 것 같고 이코노미 끊어주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공짜로 나가는 겁니다. 어떤 걸로? 여러분들이 오늘 교재 살 때 학원비 긁을 때 여러분 부가세 이런 거 내잖아. 그걸로. 여러분이 내고 있는 겁니다. 좋지 너무. 나는 한 번도 안 가본 항공권을 얘네들은 가고 있잖아. 어쨌든 그런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출입국 관리법의 입법 목적 취지 내가 아무리 했는데 그냥 사실상의 고용 이걸 못하게 하는 것 뿐이다 이거야. 사실상의 고용. 자, 불법적인 사람 고용하지 마세요 이거야. 근데 고용을 제한하는 것 뿐이지 이미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 플러스 이미 제공한 근로. 이건 뭐예요? 보호해줘라 이겁니다. 왜? 너 어쨌든 일을 해서 수익은 발생한 거 아니야? 사업주? 그거예요. 불법 체류자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일을 해준 건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 이전에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뭐다? 보호해줘라.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이나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일하다가 다쳤을 때 그 당시에는 뭐예요? 이미 근로관계 형성되고 있는 거지. 이미 뭐예요? 근로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때는 뭐다? 산재 보호해줘라 이겁니다. 산재 보호해줘라. 그래서 산재도 가능하다. 대신에 뭐예요? 가입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사업주한테 따로 청구는 하겠지. 그건 나중에 문제고. 그러니까 출입국 관리법의 목적과 취지는 고용이라는 사실행위, 고용하지 마세요라는 사실행위인 거지. 이전에 형성된 근로관계나 이미 제공한 근로관계를 무효화시키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아셨죠? 아셨죠? 이건 별개다 이거지. 앞으로 하지 마라 이겁니다. 걸렸지? 앞으로 하지 마. 대신 이전에 근무한 건 돈 주셔야지 이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그거부터 볼게요. 8페이지부터. 나올 수는 있습니다. 역으로. 이거 8페이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노조법상 보호만 겁나 봐. 외국인 근로자를. 왜? 노스쿨 시험에 나왔거든요. 변호사 시험에. 노조법상 그러다 엄청 보다가 뜬금없이 개별적 근로관계 탁 내면 사람이 당황하게 돼요. 하다가. 근데 개별적 근로관계로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 노조법상 보호에 있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반대 의견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논탈입니다. 취지 자체도 다르고 논의 자체가 달라요. 이따 볼 건데. 볼게요. 8페이지 1번. 법규정 써야죠. 뭐 써야 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써야 돼요. 그죠? 그래서 2조 2랑 2로 쓰는 거고. 판례 태도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출입국 관리 법령의 취지 보시면 뭐 출입국 관리법 몇 조 몇 항에서 몇 조 몇 항은 안 써도 됩니다. 출입국 관리법에서 이렇게 쓰면 돼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여 행할 수 있는 활동이나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신분 또는 지위에 관한 체류 자격과 그 체류 기간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아울러 같은 조 2항에서 외국인 고용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입법 취지가 뭐냐? 단순히 외국인의 불법 체류만을 단속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위 규정들은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해 국내 고용 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노동 인력의 효율적 관리, 국내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 등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취업 자격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금지시키기 위한 입법 목적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일할 사람이 너무 적으니까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애를 들여와서 일 시키겠다. 이거 취지 플러스 뭐다? 허가받지 않은 애들 일 못하게 하겠다. 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허가받지 않은 다 들어오면 우리나라 사람들 뭐하고 살아? 일할 사람이 없죠. 이는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나아가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로서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의 재반 권리 등의 법률 효과까지 금지, 무효화 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전에 형성된 거는 줘라 이거지. 그렇게. 보호의 범위 보시면 판례는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이 출입국 관리법상의 고용제한 규정을 위반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뭐예요? 당연히 근로계약 무효는 아닙니다. 근로계약은 이미 형성됐으니까. 취업 자격은 외국인의 대한민국 내에서 법률적으로 취업활동을 가능케 한 것이므로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가 아닌 한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과의 근로관계는 정지되고 앞으로 정지된다고. 걸리면 앞으로 정지되는 거지. 이전 거는 뭐예요? 효력이 있는 거예요. 당사자는 언제든 그와 같은 취업 자격 없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부당해고는 적용 안 되겠네. 그죠? 2번 보시면 만약에 일하다가 다쳤다 그랬을 때 산재 가능하냐 이거지. 요양급여 대상자 되냐. 외국인 취업 자격이 아닌 산업연수 체류 자격으로 입국해서 산재보험 적용 대상되는 사업장이 회사 고용계약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작업 도중 부상을 입을 경우 비록 그 외국인이 출입국 관리법상 취업 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고용계약이 당연 무효는 아니죠. 잘 보세요 문구. 위 부상 당시입니다. 그지? 위 부상 당시. 그러니까 그때 다쳤을 때요. 그 외국인은 사용 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온 자죠. 그지? 아직 걸리기 전이잖아. 그죠? 그 당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였다 할 것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쳤을 때 이 관계였으니까 무효가 될 수는 없잖아요. 요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제 노조법상 보호입니다. 노조법상 보호 보기 전에 요 빨간 책 19페이지 잠깐 볼까? 19페이지. 19페이지 사례 보세요. 사례 위에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19페이지 한번 읽어보세요. 감이 오나? 문제 나오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봤어요? 어때요? 지금 요거 보고 보니까 적용시킬 수 있겠지. 이 정도면 이 정도만 되면 돼. 아까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은 좀 힘들었더라도 이렇게 좀 명확한 주제를 딱 던지면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썼는지 볼까요? 밑에 보세요. 문제의 소재 가볍게 쓰면 돼요. 그냥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자격이 없는 불법 체류자죠. 이 사람. 그지? 근데 개별적 근로관계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니까 판례 태도 따져보겠다 해가지고 판례 쭉 써주면 돼요. 그지?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사안 해결 어떻게 쓰는지 볼까요? 판례는 얘는 판례로 풀 수밖에 없죠. 왜? 판례가 기준을 명확하게 말을 해줬으니까. 판례는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고용계약이 당연 무효라 할 수 없다는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A 회사는 퇴직금 지급, 요양급여 신청을 거부할 근거가 없다. 그래서 A 회사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오케이? 문제 잠깐 보시면 요 분 지금 스리랑카 요 분이 어쨌든 2010년 1월 21일부터 22년 1월 15일까지 일했죠. 그럼 이게 뭐예요 지금?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네. 그죠? 근데 언제 나가는 거예요? 22년 1월 13일에 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때 걸렸겠네. 육제? 요때 이전에 형성된 근로관계는 보장을 받아야 되니까 산재는 언제 나간 거예요? 21년 11월 15일이니까 이 사이에 들어가 있죠. 그죠? 요거 이런 것만 체크 좀 해주시면 돼. 그 당시. 그죠? 그러니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아. 그 다음에 요거 파란색 책으로 와서 9페이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오케이. 똑같은 논리입니다. 똑같은 논리긴 한데 이제 요거예요. 똑같은 논리인데 우리 그러면 오케이 이거 알겠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노조법상 근로자가 가능하냐 이겁니다. 이거는 뭐 오케이 있잖아. 얘네가 이거는 뭐 인정해 줄게. 이거 가능하냐? 숨겨진 의미는 뭐예요?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겠다는 의미는 단결권, 교섭권, 단체 행동권 보장해줘라 이겁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한테도 노동조합 만들 수 있는 권리 주고, 회사랑 단체 교섭할 수 있는 권리 주고, 쟁행위 할 수 있는 권리 줘라 이겁니다. 어때요? 고민되지? 대법원도 고민했습니다. 대법원도 고민했다. 결론은 어떻게 돼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인정되죠. 인정됩니다. 논리는 똑같아. 출입국 관리법상 고용이란 사실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거지 노동상권은 어쨌든 보장돼야 된다는 취지가 강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법원 반대 견해가 맞다고 생각해요. 대법원 반대 견해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거죠. 야, 니네가 이거 판례할 때도 근로관계 정지된다며. 그죠? 끝났다며. 그죠? 정지되고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며. 걸리면. 근데 단결권 노동조합 만들어서 얘네가 교섭할 수 있겠어? 이거예요. 가능해? 현실적으로 물어볼까요? 걸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임시보호소에 가서 추방당한다고. 노동조합 만들었는데 가능해요? 노동조합 만드는 순간 다 걸려. 어떻게 할 건데? 제가 봤을 땐 반대 견해가 맞다고 봐요. 근데 왜 인정이 됐냐면 우리 이따 뒤에서 볼 거지만 근기법상 근로자보다 노조법상 근로자의 범위가 좀 더 크죠. 그죠? 왜? 판례가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보단 법 규정 잠깐 볼까? 우리 법전 있죠? 법전 없으면 뭐 그냥 뭐 들으셔도 돼요. 노조법 규정 잠깐 펴보면 노동조합이 노동관계 조정법 쪽 보시면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여기 있네 책에 8, 9페이지 보시면 돼. 법전 피신한 분은 법정으로 보시면 되고 두 개 박스에 있는 거 한번 비교 잠깐 해볼까?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 보시면 노조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에 불문하고는 똑같네. 임금 또 뭐 봤네요. 급료 기타 뭐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꼭 임금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미 이게 넓어졌습니다. 범위가. 그리고 심지어 법 규정 자체만으로도 넓은데 여기에 플러스 된 게 뭐였어요? 서울시 여성노조 판례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구직 중인 자. 지금 현재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자. 근데 직업이 없는 자도 노동상권 보장해 줘라 했는데 법원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 니네도 필요하겠구나. 노동상권은 보장해라. 왜?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노동상권은 뭐? 헌법상 기본권인데 보장해 줄게. 그지? 가능해. 근데 어디 뭐 네가 노동조합이 없을 뿐이지. 그래서 구직 중인 자도 노조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취지들을 생각을 해보면 노조법 2조에 불법 체류 외국인은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 없어요. 지금 직업의 종류랑 상관없다며.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안 되니까 임금이나 아니라고 해도 뭐예요?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는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법상으로도 딱히 부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구직 중인 자도 포함되는데 단지 외국인이라는 사람, 심지어 이 불법 체류는 외국인은 뭐야? 일을 하고 있어. 근데 제낄 수 있겠냐 이거지. 그래서 인정해 줍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반대 견해가 맞다고 생각해. 이따 보시면 아세요. 반대 견해. 그래서 요 문제는 반대 견해를 꼭 써줘야 돼. 반대 견해를 꼭 써주세요. 꼭. 반대 견해 빼먹으면 굉장히 없어 보이는 답안 됩니다. 자,
노무자 2번 보실까? 2조 이 법에서 정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이건 노조법 2조예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발레트도 볼까요? 노조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 관계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구직 중인 사람을 포함해서 노동상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출입국 관리법령에서 외국인 고용 제한의 규정을 두고 있는 건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뿐이지 어쨌든 뭐예요? 얘는 불법 체류긴 하지만 일은 하고 있잖아. 그죠? 나아가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 재반 권리 법률과까지 금지하라는 건 아니지 않냐. 따라서 타인과 사용종속 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조법상 근로자가 인정되는 한 그러한 근로자가 외국인인지 여부나 취업 자격의 유무에 따라 노조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그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해석은 맞아요. 아니 실업 중인 자랑 구직 중인 자도 넣어주면서 일하고 있는데 왜 안 넣어주는 거야? 이거지. 그죠? 근데 이 당시 시점으로 보면 이게 맞아요. 그 당시 시점. 현재 일하고 있는 시점. 근데 이미 걸려버린 시점 이후를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볼게요. 당구장 표시.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이고요.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근로자가 외국인인지 여부나 취업자격 유무에 따라 노조법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하게 말을 해준 거고. 검토 의견 중요해요. 이거. 자 보세요. 이해가 되면 돼.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은 그죠? 불법 체류 외국인은 애초에 정상적으로 취업하려는 근로자에 해당될 수 없죠. 그지? 원래 취업하면 안 되는 애니까. 이미 취업한 사람조차도 근로계약의 존속을 보장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에 포함된다 하여 취업 자격을 자동적으로 취득하거나 그의 국내 체류가 합법화되는 것도 아니죠. 걸려도 어쨌든 불법 체류자야. 그럼 쫓겨난다고요. 이런 마당에 장차 근로관계 성립 혹은 계속될 것을 전제로 해서 사용자와 단체 교섭이나 협약을 체결을 통해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는 것 자체가 과연 가능하냐 이거지. 어차피 걸렸는데 얘네가 저 추후에 단체 교섭을 위해서 우리가 하겠다. 가능해? 방법은 뭐예요? 사업주가 신고해서 내쫓으면 돼. 불가능해.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지금. 그러니까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근로조건 유지 개선 지위 향상을 기대할 만한 뭐예요? 법률상 이익 자체가 없습니다.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은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반대견해도 있습니다.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실무상으로도 쫓겨나요. 근데 무슨 어떻게 할 건데? 노동조합 만들 수 있어? 일단 행정관청에서 반려돼. 없잖아. 사람이. 그래서 좀 힘듭니다. 제가 봤을 때. 노마자 3번은 뭐냐면 요거는 조금 뭐라고 해야 돼? 좀 뭐라고 해야지? 3번은 막 나온다는 느낌은 아니고 결론만 좀 알아두면 됩니다. 파견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노동법 판례는 아닌 것 같고 요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판례긴 한데 불법 체류 외국인을 파견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 됩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 처벌받아야 되지. 그죠? 근데 사용하는 사업주도 처벌받아요. 아셨죠? 사용하는 사업주도. 자, 파견 뭐냐? 파견 업체가 있고요. 업체라고 하지 말고 파견 사업주라고 합시다. 이 사용 사업주가 있어. 파견 근로자가 있겠죠.
이거 잘 아시겠죠? 잘 아실 것 같은데 파견 근로자를 사용 사업주가 일을 시키긴 하죠. 그죠? 근데 파견 근로자는 어디 소속이에요? 파견 사업주 소속이야. 얘랑 뭐 하는 거예요? 근로계약 체결한 거예요. 임금 누구한테 받아? 얘한테 받아. 요 임금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용사업주가 저 사람 필요합니다. 파견 대금 드릴 테니 사람 하나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파견 근로자 대신에 근로를 여기다 제공하죠. 이 구조야. 그죠? 그럼 이 파견 근로자가 불법 체류자입니다. 만약에 아까 출입국 관리법 뭐? 사실상의 고용을 금지했죠. 그죠? 불법 체류자 고용했으니까 처벌하겠다. 누구 처벌해야 돼요? 근로를 제공했잖아. 여기 사업장에서. 누구 처벌해야 돼? 보고 싶지. 우리 보면 안 돼. 밑에 자 검사가 얘를 처벌하고 싶었던 겁니다. 네가 썼잖아. 근데 원칙적으로 보세요. 우리 고용이라는 사실관계 누구랑 근로계약 체결하고 어디 소속입니까? 저 사람 얘입니다. 그지? 그래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사용사업주가. 왜? 얘랑 체결한 거 아니야. 얘는 고용을 한 적이 없어요. 왜? 돈 주고 사람 갖다 쓴 것뿐이야. 받아서. 내가 이 사람 채용할 때 면접 보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사람이 급한데요. 이쪽에 얼마 줄 테니까 네가 얼마 떼먹고 임금 주고 나 사람 좀 붙여. 이거죠. 이게 법 위반이 있냐? 없다. 이걸 검사가 어디까지 몰고 갔다? 대법원까지 몰고 가니까 판례가 나온 겁니다. 검사 혼났겠지. 그죠? 자, 볼게요. 판례는 규정의 문헌, 형벌법규의 해석. 자, 명확해야 돼요. 명확해야 돼. 파견근로자법에 관한 법률 규율에 비추어 보면 출입국 관리법의 고용의 의미도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않는 외국인으로부터 1번 노무를 제공받고 이에 대하여 동그라미면 보수를 지급한 행위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용의 행위가 노무 제공받는 거 플러스 뭐다? 돈도 줘야 된다 이거지. 사용사업주가 밑줄 그은 거 근로자 파견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파견 사업주로부터 그에게 고용된 외국인을 파견받아 자신을 위한 근로를 종사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뭐야? 출입국 관리법상 고용이라고 볼 수 없다 이거죠. 만약에 고용이라고 보더라도 판례에서 말한 고용의 의미가 두 개였네요. 일을 제공받는 거, 돈을 주는 거. 일을 제공받는 건 맞아. 돈은 누가 줬어? 돈은 얘가 줬잖아. 그죠? 그죠? 그러니까 고용 개념 자체가 안 됩니다. 사실관계 보시면 피고인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않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됐어요. 피고인은 외국인을 직접 고용한 게 아니고 파견 사업주에 고용된 외국인을 파견받아 사용한 건데 왜 날 처벌하냐 이거지. 그랬더니 파견 사업주에 고용된 외국인을 파견받아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하는 고용 자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뭐다? 무죄입니다. 무죄. 왜 이렇게까지 갔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결론을 좀 알아두세요. 결론. 오케이. 다음에 요 빨간 책 잠깐 돌아와서 빨간 책 21페이지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21페이지. 문제 한번 읽어보고 머릿속으로 결론만 한번 내보세요. 결론. 갑의 주장이 타당한가?
답은 한번 내봤죠. 답은 아까 우리가 봤던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그죠? 그대로 적용하면 돼. 반대견해를 적용해도 돼요. 그러면 반대견해 적용하면 바뀌어야지 결론이. 대신 반대견해를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문제 풀 때 요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외국인 노조법상 보호는 반대견해가 되게 논리적이란 말이에요. 되게 좋아요. 그런데 바로 반대견해로 풀지 말고 판례에 따른 결론은 내주고 반대 결론으로 푸는 겁니다. 아셨죠? 답안지에 판례에 따른 결론은 나와야 돼. 판례에 따르면 이렇다. 하지만 검토 의견 해서 대법원 반대견해에 따라서는 이렇게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뭐 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내면 상관이 없는데, 대법원 그 법원의 전면적인 그 대다수의 의견을 아예 쌩까버리고 반대견해로 가면 안 돼요. 아셨죠? 쓰려면 두 개. 그럼 훨씬 답안지가 풍부해 보이고 좋은 효과도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시간 부족하니까 꼬여버려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보시면 A 회사는 상시 근로자 100명 근로자를 고용하여 비료를 제조하여 농가들에게 납품하는 회사다. 100명의 근로자를 중 외국인 수가 90명. 외국인들의 전부 취업관리법상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네. A 회사는 업무량이 많아짐에 따라 외국인들에게 일주 70시간 이상의 근로 많이 시켰네요. 휴게시간 미비 업무를 강요하고 있고, A 회사 외국인 근로자 갑은 노동조합 필요성을 인식하고 비노동조합 설립을 위해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제출했는데, 행정관청이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는 노동조합 설립을 얻기 때문에 반려를 통지받았습니다. 갑은 취업 자격 없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이나 가입이 금지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관할 행정관청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러한 갑의 주장은 타당하다. 결국엔 뭐예요?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의 노조법상 근로자가 인정이 되느냐 여부입니다. 오케이. 문제 소재 보시면 A 회사 근로자 갑의 주장과 관련해서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가 노조법 제2조 1호에 노조법상 근로자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법 규정만으로는 해당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뭐다? 법원의 판단 기준 살펴보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봤던 거 쭉쭉 깔아줍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 검토, 대법원 반대 견해까지 빵. 저는 그냥 대법원의 의견으로 풀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령상 취지 써주고 노동상권 보장의 필요성도 써줬어요. 노동상권 보장 필요성 잠깐 볼까요? 반려는 노조법상 근로자란 타인과 종속관계, 특정한 사용자의 고용에 현실적으로 취업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 중인 사람도 포함해서 한다. 아까 그 판례 갖다 쓴 겁니다. 제가. A 회사의 갑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모두 사용 종속관계의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에 해당하죠. 노동상권 필요성을 보장받을 필요성은 충분히 있겠죠. 왜? 설마 얘네들은 일도 하고 있으니까. 근로자가 외국인인지 여부나 취업자격 의무에 따라 노조법상 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A 회사 근로자 갑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취업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노조법상 설립이나 가입이 금지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민원 제기할 수 있다는 갑의 주장 타당하겠죠. 이 정도 써주면 됩니다. 이 정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그다음에 조금 쉬셨다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까지만 좀 보고 식사하러 가시죠.